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북한과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안희정 전 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판결, 완전히 그 끝난 판결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그 한국의 뭐 텔레비전 드라마요. 그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 드라마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에서 이런 내용을 전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 그 버닝에 대해서 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를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오히려 그 주한미군 주둔 그 분담금 이게 더 큰 이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다 알려졌었던 내용이고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그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는 글쎄요, 그 정도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아서 전혀 짐작하지 못했는데 2차 정상회담 북미보다도 이 내용이 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그 국방비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예산안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만큼 올리지 않으면 또 그 마치 주한미군을 뭐 철군한다던가 좀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불가능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금 그 들여다볼 만한 부분은 미국의 국방 예산안이 지난해에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그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는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는데 국방장관이 지금 국방장관 공석이긴 해요. 장관 대행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국방장관이 파악을 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충분히 그 의논을 한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22,0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을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는 프리벤트하는 그런 법안이 바로 그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주한미군 주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카드를 쓸 수 없다고도 볼 수 없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워싱턴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국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가자면 러시아까지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에 미군의 그 힘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령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뭐해 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일정하지만 여러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435명의 연방 하원과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들은 큰 인스티튜션 아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건 주한미군을 그렇게 빨리 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파워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곧 또 그 동맹국들을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는 일부 또 보수 측에서는 국방비도 올려놓고 2019년도에 8%나 올려서
뭐 미국 돈으로 따지면 4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부가 뭐 40% 이상 늘어났다면서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돈 왜 그거 달라는 대로 못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그 사이에 국방비가 늘었어요. 8% 늘었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뭐 거의 약 30% 정도는 늘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의 일부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수 당인 국회에서는 무조건 그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미군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미군을 보내고 돈을 쓰고 일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로 계속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국방위원장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차 정상회담하고 2차 정상회담하고 특히 이제 1차 정상회담 하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싱가포르 회담 열리기 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도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고, 주한미군 그 방위군 그 분담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미국이 직접 그 김영철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미국 측에서도 뭘 안 주니까 올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와서 직접 백악관에서 만났기 때문에 북한도 직접 통로가 열렸으니까 이제 전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SOS를 칠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국회에서도 아니 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그것도 이만저만 올려달라는 게 처음에는 아니었었잖아요. 처음에 한 2배 정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국가의 그 자존심의 문제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발표하기를 뭐 평택 그 미군 기지를 한국이 다 해주고 한 것, 이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한 그 미국의 그 전투기를 90대나 한국이 샀고, 또 뭐 헬리콥터도 한 40기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무장한 무슨 뭐 자동차 종류도 130대나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돈 주고 산 거잖아요. 하나에 얼마나 비싼 것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같은 의견 불일치가 계속된다면 뭐 한국 국가 안보에도 디제스터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이미 미국 행정부도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있는 리스트 다 내놔라 이런 요구도 안 한다는 게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대사의 며칠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본인이 직접 연설한 것에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림을 보여준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않고 또 미국과 사이도 그렇고 중국과의 사이도 뭐 또 어정쩡하면 어정쩡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한국이 꼭 좋은 건 아니죠. 뭐 민족끼리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쪽에서 완전하게 뭐를 다 잡아놓지 못할 때 상대에게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상대를 스포일 시킬 수도 있고, 상대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한 사람의 뜻은 그렇지만 그 아랫 사람들의 뜻이 뒷받침 전혀 안 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면에서 디제스터고, 미국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워싱턴의 아주 큰 그 야망이라고 할까요? 뭐 1, 2년, 3, 4년,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러시아와 그 중국의 그 지형적인 위치, 한반도의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볼 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todayus.com에 링크를 시켜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전략적인 것도 항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얼마를 더 대라. 한국은 뭐 1조 이상은 안 된다. 1조 달러 이상은 안 된다 하는데 그 돈만이 비용이 아니라 economic cost만이 비용이 아니라 political 그리고 전략적인 코스트도 이게 들어가는 거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비용보다 정치 전략적인 비용이 더 미국에 큰 아주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2월 말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만나서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가? 정말 주한미군 감축이라도 제안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네, 그 문제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스티븐 비건 북한 특사의 발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좋고 미국도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덜 딱딱해진 것을 북한에 대해서 보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 것,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뜻도 없고 정권 교체를 하려는 뜻도 없다. 이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했었던 그쪽 백 채널이 여러 개 있었고 했다는 그때. 그리고 종전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재 완화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뭐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도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했었던 약속이에요. 지금 미국이 발표를 하기를. 북한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던가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벤토리 요구는 이번에 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어쩌면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는 어떤 장애 같은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도 보여지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조금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기 핵 파기를 하기 전에는 또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고 합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시작된다 느껴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정보국이 뭐 북한이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 문제는 뭐 생존하려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는 미국의 여러 정보국 헤드들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헤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을 잘못 전해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트윗에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가짜죠. 이 의회 청문회는 생중계가 됐고 저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시작되기 9시니까요. 그 전에 다 봤고 FBI 국장, CIA 국장,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 같은 사람이 다 트럼프의 사람들이거든요. 얘기하는 것을 봤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가짜뉴스가 가짜를 전했다. 정보국장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와 같은 의견이다. 라고 트윗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날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같은 보고가 다 이제 대통령에게도 보내졌고 일반에게도 공개가 됐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정보국과도 대통령이 다른 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막상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국도 한국의 매체와 마찬가지로 매체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띵크탱크도 진보와 보수가 다르게 말을 해요. 그리고 띵크탱크도 진보와 보수 그리고 뭐 중간 측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미국에는 아직 그 드물게 한국에는 그런 것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미국에는 가늘기는 하지만 진보도 보수 쪽도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가장 그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매체나 또 그 전문가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CSIS가 전략 그 국제문제연구소가 빅터차 교수가 있는 그곳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저기도 있고 신오리도 있고 모도 개발하고 뭐 사람도 훈련시키고 하니까 조심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약간 라이벌 비슷한 그 38 노스가 그 존스 홉킨스에서 하는 그 38 노스는 그렇지 않은 입장을 많이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38 노스에서 전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내용은 제가 전해드리지도 않겠어요. 이런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2차 정상회담에서 아주 그 성공할 가능성과 실패할 가능성이 다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썼는데 그저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한성열 전 그 외무부 부상을 이제 노동교화소에 보냈다. 뭐 교육도 받고 노동도 하고 하는 곳이라고 하죠. 이곳에 보냈다는 건데 이것은 그 미국 통을 일단 다 잠재우고 이 스파이 마스터인 김영철이 여러 가지를 앞장서서 한다. 이렇게 그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한성열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또 컴퓨터 앞에서 모든 그 매체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때 현장 취재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 북한에 관해서 취재를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한성열 그때는 그 유엔의 차석 대사였던가요? 아무튼 대사는 아니고 대사 밑에 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엔에서 북한 그 대표부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합숙 하면서 먹고 자고 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성열 이 그 외무 부상은 나중에 부상이 됐지만 그 전에 뭐 로스앤젤레스도 오고 또 그 만나보고 깊이 대화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내고 해서 조금 아는데 물론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한성열 씨 자체의 생각도 바뀌었고요. 예전에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때 너무 힘들었던 때니까 그 뉴욕에 그 유엔 대표부가 북한 대표부가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에는 트럼프 타워도 있고 그게 이제 쭉 남쪽까지 연결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신선한 느낌을 가졌던 적도 있고요. 이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뭐 요 몇 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던가 좋아한다던가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김정은 그 위원장은 한성열 그 외무부 부상을 포함해서 미국 통을 이제 노동교화소에 보낸 건데 노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검덕 광산이라고 하던가요? 음식이나 약은 조금 주고 한다고 하는 재교육시키는 곳인데 그런데 또 북한을 잘 아는 사람한테 그 얘기 들어보면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또 스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곧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 미국을 위해서 일을 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혐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내용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고요. 네, 역시 미국에서 보는 한국 김경수 그 경남도지사 제가 경기도지사라고 방송에서 한번 잘못 말씀드렸었고 정정했었습니다. 2년 징역형을 그 받은 것이 뭐 다른 그 혐의와 또 뭐 형량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 미국에서는 뭐 그 한국과 뭐 비슷하긴 해요. 한국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정도 분위기까지 보도하진 않았지만 시위도 또 뭐 어제였었던가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시차도 없었네요. 그래서 그 보도할 만한 그런 시간 여유도 없었네요. 그렇기는 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고지곳대로 그 보도를 한 매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뉴욕 타임스거든요. 김경수 그 경남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건 사실이고 선거 캠페인 당시 뭐 기호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항상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루킹은 따로 또 형량을 받았습니다만은 사무실도 방문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보고 오케이 해서 그것으로 돌려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그 드루킹의 사람을 뭐 좋은 자리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부터 이 그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그런 그 여론을 조작을 했다. 그게 이제 뭐 남녀 그 하키팀 오고 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없었느냐 알지 못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참 한국은 그 묘하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서 도왔다 하는 것으로 뭐 4년 징역형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비난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확 그 축소시켰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을 고소를 했는데 김 뭐죠? 이름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끝까지.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왔나? 그 사이에 반정부 시위도 굉장히 늘어난다. 반정부 시위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또 완전히 이 김경수를 무죄로 하고 뭐 성창호 판사를 구속해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했지만 특활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징역형을 선고를 했고 김기춘, 조윤선 다 그 기소를 한 사람이 이제 성창호 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한국은 지금까지 그 여러 대통령들이 이런 그 문제에 많이 그 휩싸인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그 예비선거 후보였고 또 그 다음 주자일 수도 있다 할 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김경수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는가? 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가겠지만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는 미투와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한국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3년 6개월 정도의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을 저는 주변에서는 많이 들었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다 그래야지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나 더 중요한 건데도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제 이게 1심이니까 2심이 있고 또 그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김경수 경남지사도 안희정 전 지사처럼 그 지사 자리를 내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그 한국에는 이 같은 그 뭔가 부패 스캔들이 많다는 것을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이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홍준표 전 그 자유한국당 대표는 거봐라 그 선거 때 뭐 이래서 마치 그 본인도 불이익을 당했고 선거 자체가 공정선거였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 드루킹이 그 생각을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론을 좋게 하려고 했었을 때는 홍준표 그 후보가 그 타겟은 아니었겠죠.
안철수였겠죠. 안철수. 그런데 요즘 그 안철수 전 그 대표 말이 참 들리지 않고 있네요. 국민의당이었던가요? 당이 하도 많고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잘 들리지 않네. 아직도 미국에 있나요? 스탠포드에 있나요? 스탠포드에 한국 정치인들이 잠깐 그 머물렀다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기욱 소장이 있기도 하고요. 한국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는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 대법원까지 가겠죠. 일주일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투로 본다는 것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 내용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는 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감독, 연극 감독, 연극 연출, 또 교수, 종교 리더, 지금은 이제 그 스포츠 코치, 뭐 전 코치까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사과하고 사임하고 그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은 그 형사 혐의로까지 되고 안희정 씨도 그렇게 형량을 받았고요. 그런 내용들 전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54살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 이제 2차에서 1차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차에서는 10가지 혐의 가운데 9가지가 유죄여서 3년 6개월이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I have nothing to say.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그 내용을 이제 미국 언론이 여기저기서 다 제가 전부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고 김지은 씨의 반응도 전하고 있어요. 이 2차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으니까 이제야말로 나를 내가 마치 마녀처럼 그렇게 보였었는데 그래서 조금 후련하고 앞으로 뭐 열심히 뭐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과 같은 일을 일하겠다는 내용들 전하고 있고 이참에 또 서지현 변호사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뭐 서지현 검사에게 피해를 줬다 해서 안태근 전 검사도 지금 형량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관심이 있는가를 전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은 그저 슬쩍 제목 정도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복동 할머니의 돌아가심은 미국에서도 전합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김복동 할머니가 14살 때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데 일본 군인들이 많이 뭐 그런 일들을 해서 할머니도 그런 일들을 당했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죠? 아이도 없고 누구보다도 먼저 90년대 초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위안부 하는 것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미국도 유리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뭐 인종이라든가 여자도 유리천정이 있죠. 그런데 한국의 유리천정이 굉장히 심하다는 내용을 이번 주에 CNN이 좀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CNN 방송과 제가 미국에서 보는 CNN 방송이 다릅니다. 또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보는 뉴욕타임즈와 여러분이 보시는 뉴욕타임즈가 또 다른데 아시아판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이제 한국이 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관련 뉴스도 해야지 되니까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도 아시아판을 꼭 같이 보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들으실 때 오늘 뭐 뉴욕타임즈 탑뉴스가 뭐 이거였다. CNN이 이걸 탑뉴스로 보도하네. 하지만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행자 자체가 다르고 뭐 또 진행하는 장소도 다르고 하니까요. CNN 방송이 한국의 유리천정은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one of the thickest
그 글래스 실링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OECD 국가 36개 국가 가운데서 30위에 했고 여성의 그 고용률에 대해서요. 교육은 또 굉장히 높잖아요. 25살에서 34살 사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남녀 그 차이, 남녀 평등도 한국이 149개국 가운데 115위 정도이고 한국 국회에는 지금 뭐 50%를 여자로 하자는 거 뭐 누군가가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미국도 50%안 됩니다. 17%라는 것 세계은행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같은 뭐 숫자는 똑같겠죠. 근데 세계은행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무슨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가 지금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의 은행, 수프림 코트, 대법원 이런 곳에도 굉장히 여자가 적은데 그 과정은 슬로우하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희 그 동료, 아주 젊은 IT 부서의 동료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방송 진행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IT 부서의 어떤 그 젊은 그 저희 동료가 그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그 미국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무슨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엄마와 같이 본다고 해서 제가 아니 왜 그거를 왜 보지? 교육 프로그램인데 교육 프로그램을 왜 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방송인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이게 드라마라는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미국에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매체도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김주영 이분이 배우 이름인지 극중 이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도 잊었어요. 아주 좀 냉철하면 차가우면서도 효율적인 유니버시티 코디네이터 이렇게 그 텔레그래프가 소개를 했는데 한국에는 사실 이 유니버시티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저는 뭐 제 친구의 그 자녀들도 이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처음부터 쭉 뭐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력서가 아니라 뭐죠? 학교에 그 원서 내는 것부터 또 학교를 선정하는 것부터 코디네이터가 다 해주는 그런 집안들이 있거든요. 좀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뭐 연봉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꼭 한 학생에만 그 집중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꼭 그래야지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코디네이터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 사람 동시에 하다 보면 정보가 더 많아서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가 하는데 어쨌든 텔레그래프는 가장 흥미있는 인물이 그 김주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뭐 로이터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면 물론 한국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스카이 캣들이 작가도 그렇고 작가가 실제로 뭐 그 입학생 그 부모라면서요.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반대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되겠네. 한다는 그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그런 것을 전할 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한국에서 그런 모습까지 지금 미국에 전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말 이상한 교육 문화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팬들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그 추구를 하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SK 자체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고려 유니버시티, 연세 유니버시티, SKY 해서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이 세 학교를 딴 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이 독서실. 또 공부하는 공부방 같은 것 그리고 삼청동 같은 데 가면 또 무슨 도서관 있죠. 가면은 칸막이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얼마예요? 미국 돈으로
$2,235, 250만 원 정도 되는 한국말로 어떻게 부르나요? 스타디 큐브. 딱 칸막이 돼 있는, 그거 판매도 너무나 늘어났다고 하고, 16살 되는 어떤 학생도 나도 그거 사야지 되겠다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잠자는 패턴부터 친구 만나는 것까지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 프랩 컨설턴트가 50% 늘어나게 됐다 하는 이 정도의 한국의 교육 열기 같은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제가 줄을 쳐놨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글쎄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한 5년, 6년 또 더 됐나요? 타이거맘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교수가 그 딸만 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 그 교수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과 좀 비슷하다 하고 미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그 같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냐하면 2018년도에 결국은 정치로 안 갈 수가 없는데 일자리가 97,000개밖에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과 미국은 인구 숫자가 다르고 무슨 일할 수 있는 나이대도 다르겠습니다만, 미국이 3억 2천만 명, 한국이 뭐 5천 몇백만 명 해야지 되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매달 일자리가 이달의 경우는 뭐 몇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던가요? 35만 개? 뭐 그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강 보면은 계산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을 또 1년으로 치면은 비교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 이후에 2018년이 만들어진 일자리가 미국에서는 매달이고 한국은 뭐 1년에 97,000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뭐 6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OECD 평균 보다 2배가 높다. 뭐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60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23%의 한국 학생들이, OECD 다른 나라는 그럼 13%의 학생만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 같아요. 미국 학생들은 토요일은 공부 잘 안 합니다. 놀고 운동하고 뭐 쉬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비로 쓰는 게 전체 GDP의 5.8%나 되는데, 이것도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다는 거 여러분들 막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가정은 뭐 수입의 반을 아이들 사교육비에 쓰고, 뭐 사교육이 안 된다 할 때도 아주 은근슬쩍 뒤로 하기도 하고, OECD 다른 국가들은 전체 가정에 많네요. OECD 국가들도 22%를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학생들의 4분의 3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른 OECD 국가에서는 44% 정도가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모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몇 년 고생을 해서 이 아이들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카이캐들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방송이나 신문 가운데서 영화평이 강한 곳이 있어요. 뭐 LA 타임스 좀 강하고, 뉴욕 타임스 물론 좀 학구적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뭐 평을 잘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더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영화에 무슨 평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다지 필요할까 싶지만, 어쨌든 이창동 감독의 버니라는 영화가 몇 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카데미에서 숏리스트에는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에 아카데미상 외국어상 영화에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가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전체 작품상이 아니라 이 외국어상에 들어가 있고, 뭐 또 원 오브 더 좋아하는 영화도 또 외국어상에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얘기한 대로 막상 여기에 와보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그게 꼭 뭐 작품 요거 하나만 달랑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대한 힘 같은 게 있는 것,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영화들이 더
더 스케일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세계 공통적이었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핫한 국제적인 이슈라고 하든가 그런 주목을 받을 부분은 더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작품상에 올라서 뭐 후보가 굉장히 많이 된 그 더 페이보릿 같은 영화예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영화를 보고 순수하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순수 뒤에는 항상 뭔가가 저절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페이버릿을 딱 보는 도중에도 그랬어요. 아, 이건 넷플릭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구나.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썼고, 많은 심사위원들에게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여러 가지 홍보 방향이 있었고, 그 홍보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했었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좋은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품상을 받을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넷플릭스의 힘이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아주 그 평을 좋게 해줬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영화가, 물론 이제 주인공이 20대인가요? 그 20대가, 세상은 좀, 20대 something은 세상은 좀 미스테리어스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이 남자 주인공과 또 다른 여자와 또 남자 등등해서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 영화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도 보려고 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직 상영하지 않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영하더군요. 아마 드릴링과 아니면 그렇죠. 뭔가 이제 대강 보니까 굉장히 드릴링한데 그런 게 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평범한 지역보다는 좀 사람들이 뭐를 좀 안다던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에서 먼저 상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상영을 한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하겠죠. 이 버닝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저는 보고 싶고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인 것에서 볼 때는 잣대로 볼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인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도 미국 거에 서양 거에 지쳐서요. 다른 새로운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자체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또 하나가 반 버닝이라는 여기 불타는 것도 나오고 당연히 하겠죠. 버닝이니까 윌리엄 포크너의 반 버닝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의 가장 좋은 영화라고 얘기한 건 아마 그 점일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윌리엄 포크너라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국의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미국에서 무슨 정의라든가 평등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윌리엄 포크너를 좋아하고 윌리엄 포크너의 말을 본인들의 연설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 영화를 자신의 베스트 필름 리스트에 올렸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과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서 버닝을 많이 볼 것 같고요. 저도 버닝을 볼 거고요. 아마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설에 아주 가까워졌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월요일인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